너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알아 몰라.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왜 저한테만 그래요? 그만들 해. 제발 싸우지 마. 어머니,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네가 감히 나한테 나가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여보, 왜 이래? 여보 왜 이래. 여보, 엄마한테 진짜나. 당신은 항상 제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오르고 굳은 살이 박혀서 이제는 펴지지도 않아요. 35년이에요. 35년 동안 종로구 통인동 작은 반찬 가게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장아찌를 담가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게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한 채였어요. 그 아파트를 아들 민수 신혼집으로 내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불행의 시작이요. 민수는 저희 외동아들이에요. 남편과 저는 민수를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과보호였죠. 민수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했으니까요.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다른 집 애들이 다니는 건 우리 민수도 다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아들한테 쓰는 거지 뭐. 남편 재호 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죠. 부모라는 건 원래 자식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요. 민수는 대학도 서울 안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나왔어요. 물론 등록금은 저희가 다 냈죠. 졸업하고 나서는 강남에 있는 중견 건설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제 앞가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33이 되던 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아빠, 제 여자친구 지연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를 보는 순간 솔직히 저는 좀 놀랐어요.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옷도 제가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그런 고급스러운 옷이었어요. 키도 크고 예쁘긴 했는데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이에요. 인사는 그렇게 했는데 눈빛은 우리 집 안을 훑고 있었어요. 마치 감정하듯이요. 우리 집은 통인동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빌라였거든요. 2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이에요. 어머니, 여기서 계속 사셨어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응, 민수 아빠랑 결혼하고 쭉 여기서 살았지. 좁긴 하지만 정이 많이 든 집이야. 아, 그렇구나. 근데 요즘은 다들 아파트에 사시던데요? 그 말투가 좀 묘했어요. 뭐랄까, 은근히 무시하는 느낌? 하지만 저는 아들이 데려온 여자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물었죠. 지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요? 강남에서 요가, 필라테스 스튜디오 운영해요. 작은 거지만요. 작은 거라고 하지만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우리 민수가 지연 씨 만나서 참 좋아 보여요. 우리 아들 잘 부탁드려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더니 지연이는 잠깐 민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빠, 아직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아니죠? 결혼하면 독립하는 거 맞죠? 저는 그 순간 뭔가 섬뜩했어요. 아들을 보니까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지연아. 우리 결혼하면 당연히 따로 살아야지. 오빠 부모님은 괜찮으세요? 외동아들이 나가는 거? 지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시험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괜찮지요. 아이들은 다 크면 독립해야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지만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다니. 그날 저녁, 지연이가 간 뒤에 민수가 저희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저 지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여자 같던데 엄마는 찬성이야.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집 문제가 있어요. 집, 지연이네 집에서 신랑 집이 있어야 결혼시켜준대요. 요즘 세상에 집도 없이 장가들려면 여자가 손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우리 민수가 적금도 좀 드러났고 직장도 다니니까 전세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집을 달라고요? 민수야, 그게 엄마 아빠도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엄마, 이촌동 아파트 있잖아요. 아,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촌동 아파트는 제가 35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3년 전에 겨우 장만한 거였어요. 그것도 작은 투룸인데 지금 시세로는 한 6억 정도 되는 집이었어요. 그 집은 그건 엄마 아빠가 나중에 살려고 마련한 집인데 엄마, 저 외동아들이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집 아니에요.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전 지금 당장 결혼해야 하는데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 재호 씨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민수야, 그 집은 아빠 엄마가 반찬 가게 정리하고 나서 거기 가서 살려고 했던 건데 아빠 근데 지금 여기서도 사실 수 있잖아요. 여기 집도 아빠 명의고 이촌동 집은 제가 결혼해서 가족 꾸리는 데 쓰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제가 성공하면 더 좋은 집으로 모셔드릴게요. 여보,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벌써 마음이 기운걸요. 남편은 원래 아들한테 약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수야, 엄마 아빠가 생각 좀 해볼게. 이건 큰 결정이니까. 그날 밤 남편과 한참을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어떡하지? 뭘 어떻게 줘야지. 우리 아들인데. 하지만 우리가 거기 가서 살려고 했던 건데. 여기서 살면 되지 뭐. 어차피 민수 혼자잖아. 나중에 다 민수 거 될 건데. 미리 주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뭐 몇 년 더 산다고 아들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 결국 저희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촌동 아파트를 민수한테 주기로요.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잠을 못 잤어요. 35년이에요. 3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명절에도 쉬지 않았어요. 손은 칼에 베이고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부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인데 그걸 그냥 준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행복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뒤 민수와 지연이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지연이 부모님도 함께였어요. 안녕하세요. 지연이 아버지입니다. 지연이 아버지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고요. 저는 급하게 차린 음식상을 내놓으면서 움츠러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아이고, 집이 참 아늑하네요. 지연이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우리 집을 돌려보는 눈빛이 영 불편했어요. 그래서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연이 아버지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아, 저희가 이촌동에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아이들한테 주려고 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아, 이촌동이요? 거기 좋죠. 몇 평이에요? 24평 투룸입니다. 투룸이면 좀 작네요. 저희 딸이 필라테스 스튜디오 운영하는데 집에 운동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공짜로 집을 주는데 뭐가 작다는 건지. 어머니, 그런 명의는 당연히 저희 민수 오빠 앞으로 하시는 거죠? 지연이가 물었어요. 그건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머니, 결혼하면 남편 명의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 딸이 시댁에서 집을 받는 건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지연이 어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명의 얘기를 하다니. 하지만 민수를 보니까 민수도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사돈 내외가 간 뒤에 지연이가 민수한테 뭐라고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오빠, 잘했어. 우리 빨리 명의 이전해야 해. 요즘 증여세 아끼려면 빨리 해야 한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이 사람은 집이 필요했던 거구나. 우리 민수가 아니라 집이.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고 민수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제 의심을 접기로 했어요. 아마 제가 예민한 거겠죠. 며느리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는 정말 빠르게 진행됐어요. 저희는 이촌동 아파트 명의를 민수 앞으로 바꿨고 결혼식 날짜도 잡혔어요. 6월이었어요. 결혼식 비용은
반반씩 내기로 했는데 지연이네에서 계속 뭔가를 추가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호텔 결혼식장 잡았어요. 웨딩홀보다 분위기도 좋고. 아, 그래요? 근데 호텔은 비용이 괜찮아요. 저희 쪽 하객이 많아서 축의금으로 충분히 충당될 거예요. 어머니 쪽은 얼마나 오실 것 같아요? 지연이가 물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희는 친척도 많지 않고 저희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 몇 분 정도였거든요. 한 50명 정도? 아, 네. 지연이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라고요.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결혼식 날 정말 호화로웠어요. 지연이는 3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었대요. 저는 그날 제 옷을 사러 갔는데 한복집에서 50만 원짜리를 보고도 비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3천만 원이에요. 어머니, 사진 찍으실 때 저랑 조금 떨어져서 서주시면 안 될까요? 드레스가 넓어서요. 지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 한복이 초라해 보인다는 거죠.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이주 갔어요. 민수가 회사에 휴가를 냈대요. 저는 속으로 걱정했어요. 신입사원도 아닌데 2주씩이나 쉬면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민수는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중요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민수 부부는 이촌동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희가 사놨던 가구들은 다 내다 버리고 새 가구를 들여놨더라고요. 이탈리아 수입 가구라면서요. 민수야, 그 가구들 얼마나 한 거니? 제가 물었더니 민수가 머뭇거리더라고요. 엄마, 신혼집인데 좀 예쁘게 꾸미고 싶잖아요. 그래도 돈 생각을 지연이가 대출 받아서 샀어요. 저희가 갚으면 되죠. 대출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막 결혼했는데 벌써 빚을 지다니요. 민수야, 대출은 좀.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제 제 가정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이제 민수의 가정이에요. 제가 간섭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이촌동 집에 반찬을 좀 갖다 주려고 했어요. 민수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랑 깻잎 장아찌를 만들어서요.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오늘 반찬 좀 갖다 줄까 하는데, 엄마, 미안한데 오늘은 안 돼요. 지연이가 친구들 집들이 한대요. 아, 그래. 그럼 내일은, 엄마, 그냥 택배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요즘 바빠서. 택배요? 제가 아들한테 반찬 갖다 주는데 택배로 보내라고요? 민수야, 엄마가 직접 가서. 엄마, 지연이가 좀 예민해요. 시어머니가 자주 오면 불편하대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제가 불편한 존재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럼 엄마가 택배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이 물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민수가 바쁘대요. 저는 남편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알면 슬퍼할 것 같아서요. 그날부터 저는 반찬을 택배로 보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성껏 만들어서 아침 일찍 택배 기사님을 불러서 보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반찬 보내지 마세요. 왜? 맛이 없었어? 아니에요. 지연이가 그러는데 우리 집에 냉장고 꽉 찼대요. 지연이도 요리하는데 엄마가 보내주신 것까지 있으니까 너무 많대요. 그래. 그럼 엄마가 조금만. 엄마. 그리고요. 지연이가 그러는데 요즘 누가 이런 걸 집에서 해먹냐고. 다 사먹는데요.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는데 힘드시잖아요. 그만하세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제가 해온 일이 누가 이런 걸 해먹냐는 말 한마디로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응, 알았어. 그날부터 저는 반찬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에 매일 민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부라도 묻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점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받아도 대충 네네 하고 끊었어요. 민수야, 주말에 집에 올 거니? 엄마, 주말에 지연이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약속 있어요. 그럼,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슬픈 표정이었어요. 여보, 민수가 요즘 너무 바쁜가 봐요. 그러게, 일이 많은가 보지 뭐. 우리는 서로 그렇게 위로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바쁜 게 아니라 우리를 피하고 있다는 걸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명절에는 오겠지. 아무리 그래도 명절에는 부모 얼굴을 보러 오겠지. 명절 일주일 전에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추석에는 오는 거지? 엄마, 그게, 왜? 무슨 일 있어? 저희 지연이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뭐, 명절인데 지연이 부모님이 제주도에 별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족들이랑 모이기로 했대요. 그럼 우리는,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요. 다음은 언제인데요? 민수야. 그래도 명절인데 부모한테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지연이네는 원래 명절도 가족끼리 여행 간대요. 하지만 엄마, 저 정말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또 뚜뚜뚜.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둘이 지내자.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온통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추석날, 저희는 그냥 둘이서 송편을 빚었어요. 민수 것도 만들었어요. 혹시 올까 봐요. 하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됐을 때 제가 반찬을 좀 만들어서 이촌동 집에 갖다 주기로 했어요. 민수한테 연락하지 않고요. 깜짝 방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자식 집에 반찬 갖다 주는데 택배 기사처럼 경비실에 두고 가라니요. 연락하고 오라고 면박 줄까봐 현관 앞에 조용히 두고만 올 생각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김치와 몇 가지 반찬을 들고 이촌동으로 갔어요. 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민수가 집에 있으면 어쩌나, 지연이가 있으면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경비실을 지나쳤어요. 경비 아저씨가 저를 봤지만 저는 그냥 지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냥 문 앞에 두고 갈까. 하지만 음식인데 밖에 두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땡, 땡,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그리고 누구세요? 지연이 목소리였어요. 지연 씨, 저 어머니예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지연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니, 놀랐다기보다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반찬 좀 만들어서. 민수 있니? 오빠 회사 갔어요. 근데 어머니, 오시려면 미리 연락 좀 하시죠. 아, 미안해. 그냥 지나가다가요. 여기가 어디라고 지나가다가 오세요? 지연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게 엄마가 반찬을 좀. 어머니, 지난번에 오빠가 말씀 안 드렸어요. 반찬 보내지 말라고. 우리 냉장고 꽉 찼다고. 응, 들었어. 그래도 엄마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독립한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어요. 불편하다고? 네. 요즘 엄마들은 자식 독립시키면 간섭 안 하세요. 어머니도 이제 오빠 놔주셔야죠. 나는 간섭하는 게 아니라 반찬 갖다 주는 것도 간섭이에요. 저희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는 제가 더 잘 아니까요. 그리고요, 지연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요. 이 집, 이제 오빠 명의잖아요. 오빠 집이에요. 어머니 집 아니고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가 35년 동안 모아서 마련한 집인데 그 집 문 앞에서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듣다니요. 지연 씨, 나는 그냥 어머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부터는 꼭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오늘은 제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올 예정이었거든요. 어머니 때문에 시간 조정해야 할 것 같네요. 그 말을 끝으로 지연이는 문을 닫았어요. 제 손에는 아직 반찬 봉투가 들려 있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로비를 지날 때 경비 아저씨가 저를 봤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민수 없어서 그냥 왔어 라고만 했죠. 하지만 그날 밤잠을 못 잤어요. 지연이의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 집 이제 오빠 명의잖아요. 오빠 집이에요. 어머니 집 아니고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어요. 민수한테서 연락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전화하면 받기는 했지만 통화는 항상 3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지만 나중에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민수 회사 근처를 지나가다가 민수를 봤어요. 점심시간이었나 봐요. 민수가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는 걸 봤죠. 저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려다가 멈췄어요. 민수 얼굴이 너무 밝았거든요. 동료들과 웃고 떠들면서 걸어가는 모습이요. 아, 민수는 바빠서 전화를 못한 게 아니구나. 그냥 저한테 전화하기 싫었던 거구나. 저는 그날 집에 와서 또 울었어요. 명절이 다시 돌아왔어요. 설날이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안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여보, 이번 설에는 민수가 올 거야. 추석에 못 왔으니까 설에는 오겠지. 여보,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설에는 오겠지. 민수가 아무리 변했어도 그 정도는 아닐 거야. 남편은 설날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청소도 하고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도 미리 준비해뒀어요. 설날 아침, 우리는 차례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아빠야, 차례 지내러 올 거지? 전화기 너머로 민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죄송한데 저희 지연이 부모님 댁에 가야 해요. 뭐? 설날인데 작년 추석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가에. 민수야, 그럼 우리는 아빠 미안해요. 다음에 갈게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차례상을 바라봤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둘이 지내면 되지. 하지만 남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술을 마셨어요. 평소에는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인데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민수가 이러는 거야? 우리가 집도 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는데 아마 우리가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 봐요. 뭐 너무 쉽게 얻은 거라서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술잔만 계속 비웠어요. 그해 봄이었어요. 어느 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나 민수야. 민수야. 잘 지내니?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민수가 먼저 전화한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그래. 무슨 일인데? 저 집 명의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명의 벌써 내 명의인데. 아니, 지연이 명의로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엄마, 지연이가 그러는데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요즘 추세래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사고라도 나면 상속 문제도 복잡하고. 민수야, 그건 엄마, 어차피 우리 부부 집인데 누구 명의든 상관없잖아요. 지연이가 집 관리도 하고 재산 관리도 하니까 지연이 명의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민수야, 그건 좀 다시 생각해봐. 엄마, 왜요? 어차피 우리 집인데. 하지만 그건 엄마가 35년 동안. 엄마, 그것도 시작이에요. 엄마가 고생했다는 거.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미 제 명의로 됐잖아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민수야, 엄마 저 바빠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 서류 준비해야 하거든요. 서류? 네, 증여 동의서요. 엄마 도장 찍어 주셔야 해요. 내가 왜 거기다 도장을 찍어? 엄마가 저한테 준 집을 제가 지연이한테 주는 거니까 엄마 동의가 필요하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황당해서요. 민수야, 엄마는 그거 동의 못해. 왜요? 그건 내 집이긴 하지만. 엄마, 제 집 맞잖아요. 명의도 제 거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든 제 맘이죠. 하지만 민수야,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엄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평생 같이 살 건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엄마, 우리 부부 사이 못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진짜 바빠요. 네, 아니면 아니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엄마는 동의 못 하겠어. 뭐? 미안해, 민수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엄마, 지금 진담이에요. 응.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그렇게 저랑 지연이를 못 믿으세요. 우리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왜 동의를 못 해주는데요? 민수야, 그냥 엄마 말 좀 들어. 굳이 지금 바꿀 필요가.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 있어요. 민수야, 엄마, 그동안 감사했어요. 집도 주시고. 근데 이제 그만 간섭하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고 제 가정이 있어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야, 엄마가 언제 간섭을. 엄마가 안 간섭해요. 자꾸 전화하시고 집에 찾아오시고 반찬 보내시고 지연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엄마는 그냥 뭐예요. 엄마는 그냥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저희한테는 부담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어요. 민수야, 엄마, 이제 그만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필요할 때 제가 연락할게요. 뚜.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방에서 나온 남편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한테 전화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남편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한테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베개를 얼굴에 대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35년이에요. 35년 동안 손이 부르짖고 허리가 휘었고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명절에도 쉬지 않았어요. 아프면서도 일했어요. 왜요? 민수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들 잘 되라고요. 우리 아들 고생 안 하고 살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말래요. 제가 부담이래요. 그 뒤로 3개월이 지났어요. 민수한테서 연락은 한 통도 없었어요. 저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어요. 전화기를 들면 민수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생각나서요. 엄마, 이제 그만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남편은 계속 물었어요. 여보, 민수한테 전화 좀 해봐. 저번에 통화했어요. 언제? 얼마 안 됐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한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민수 친구 어머니를 만났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살던 준호 엄마였어요. 어머, 민수 엄마, 오랜만이에요. 아, 준호 엄마, 잘 지내셨어요? 네, 근데 민수 결혼했다면서요. 축하해요. 감사해요. 애들 잘 지내죠? 요즘 신혼부부들은 부모 안 찾아온다면서요? 준호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저는 가슴이 찔렸어요. 그러게요. 바쁜가 봐요. 우리 준호도 작년에 결혼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요. 며느리도 착하고 민수네는 어때요? 우리 며느리도 좋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우리 집안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민수 엄마,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요즘 좀 피곤해서. 요즘 날씨도 더운데
건강 챙기세요.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제일이에요. 준호 엄마와 헤어지고 나서 저는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준호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제 얼굴이 정말 많이 늙어 있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래요, 여보? 당신 얼굴 봐. 얼마나 마음고생했으면.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도 다 알아. 민수가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여보, 그날 전화 통화 다 들었어. 방문 밖에서. 남편이 울먹였어요. 미안해. 내가 집을 너무 쉽게 줘서 그런가 봐. 내가 민수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워서.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내가 아들이니까 다 해줘야 한다고 했잖아. 당신은 반대했는데. 맞아요.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집을 주는 건 너무 큰 거라고. 하지만 남편이 우리 아들인데라고 해서 결국 동의했죠.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인걸요. 여보, 우리 민수한테 집 돌려달라고 하자. 뭐라고요? 집을 돌려받자고. 어차피 우리 명의였던 집이고 민수가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데 왜 우리가 그 집을 줘야 해? 여보, 그건 당신 생각해봐. 35년이야. 35년 동안 모은 거라고. 그런데 민수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오히려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래. 이게 말이 돼? 남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명의가 민수 앞으로 됐는걸요. 그래도 우리가 준 거잖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민수가 줄까요? 안 주면 법적으로 어떻게든 해야지. 저는 남편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단호한 표정은 처음이었거든요. 여보, 생각 좀 해봐요. 난 이미 결정했어. 우리가 너무 당했어. 이제 그만 당하고 살자.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남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당했어요. 35년 동안 모은 집을 줬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민수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한테 집 돌려달라고 하는 게 맞나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수야.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아, 또 무슨 일이지?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집 명예 바꾸는 거. 엄마 도장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 찾았어. 뭐?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제 명의니까 제가 지연이한테 증여할 수 있대요. 엄마 동의 없어도 되고요. 민수야, 그건 엄마한테 알려드리려고 전화한 거예요. 다음 주에 서류 넣을 거니까 알고 계세요. 잠깐, 민수야. 엄마랑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뭘 얘기해요? 어차피 제 집인데 제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아요. 민수야. 그리고 엄마,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 이사 가요. 이사. 어디로? 분당이요. 지연이가 거기다 새 스튜디오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촌동 집은 전세로 놓을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전세. 네, 이촌동 집 전세 주면 보증금이 5억 정도 나온대요. 그 돈으로 분당에 전세 들어가고 남는 돈으로 지연이 스튜디오 차리고. 민수야, 그 집은 엄마, 그 집은 이제 제 집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죠. 하지만 그건 엄마가 35년 동안.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엄마가 고생했다는 거.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미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 거라고요. 민수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엄마, 저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제 집 제가 처분하겠다는데 왜 엄마가 간섭해요? 간섭이 아니라. 엄마, 저 바빠요. 그냥 알려드리려고 전화한 거예요. 이사하면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민수야, 잠깐만. 뚜, 뚜, 뚜.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민수가, 우리 민수가 그 집을 전세로 놓는다고요?
제가 3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해서 마련한 집을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폭발했어요. 뭐, 전세? 민수가 미쳤어?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우리 집을 전세로 놓겠다고. 우리가 살려고 마련한 집을. 하지만 이미 민수 명의인걸요. 명의가 민수 거면 뭐해. 우리가 준 건데.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조용하게 살던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어요. 여보, 그만해요. 이웃이 들어요. 들으면 어때? 저 나쁜 놈. 부모가 35년 동안 모은 집을 전세로 놓겠다고. 그래놓고 보증금은 처가 사업에 쓰겠다고.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민수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웠어.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주면 줄수록 더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 여보, 우리 민수한테 집 돌려달라고 하자. 제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법적으로 어떻게든 해보자. 변호사 찾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우리 변호사한테 가봐요. 다음 날 저희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나이 지긋한 변호사님이 저희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증여 취소는 법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이미 명의 이전이 완료됐고 아드님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상. 하지만 저희가 준 건데요.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나요? 증여는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를 심히 불법 행위로 대했다면 증여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불법 행위요? 예를 들어 폭행, 모욕, 부양 의무, 불이행 같은 거죠. 단순히 연락을 안 한다든지 효도를 안 한다는 건 법적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절망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아드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법률 상담소를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민수 직접 만나러 가자. 만나서 뭐라고 해요? 집을 전세로 놓지 말라고. 우리가 거기서 살게 해달라고 하자. 하지만 민수가 들어줄까요? 해봐야지. 안 하면 어떻게 알아? 그날 저녁 저희는 이촌동으로 갔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하면 안 만나줄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남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 손도 마찬가지였고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땡땡. 문이 열렸어요. 민수였어요. 민수는 저희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엄마, 아빠, 왜 왔어요? 민수야, 우리 좀 들어가도 될까? 민수는 잠깐 망설이더니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가구도 바뀌었고 벽에는 지연이 필라테스 자격증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가 35년 동안 꿈꿨던 이 공간에서 저는 이제 손님이었어요. 지연이는 친구 만나러 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아빠가 들었는데 이 집 전세로 놓는다며. 아, 그거요. 네, 저희 분당으로 이사 가거든요. 민수야, 이 집을 전세로 놓지 마라. 왜요? 이 집은 원래 우리가 살려고 마련한 집이야. 네가 결혼한다고 해서 준 건데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남한테 세를 주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니? 아빠, 이 집 제 명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든 제 맘이잖아요. 민수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이 집이 뭔지 아니? 이건 내 엄마가 3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마련한 집이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 손은 칼에 베이고 허리는 휘고 다리는 부었어. 명절에도 안 쉬었어. 아프면서도 일했어. 왜? 너 때문이야. 너 잘 살라고. 아빠, 그거 알아요. 그런데 저한테 주셨잖아요. 주신 건 제 거라고요. 그래, 우리가 줬어. 근데 내가 살라고 준 거지. 남한테 세 주라고 준 게 아니야. 아빠, 근데 저는 분당에 살고 싶어요. 지연이 사업도 있고. 그럼 우리는
우리는 어디서 살아? 아빠네는 통인동에 집 있잖아요. 그 집은 20평도 안 되는 빌라야. 우리는 이 집에서 살려고 했어. 반찬 가게 정리하고 여기 와서 조용히 살려고 했다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 집은 전세 주고 저희는 분당 갈 거예요. 남편이 민수 어깨를 잡았어요. 민수야,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라. 이 집을 전세 주지 마. 우리가 여기서 살게 해다오. 안 돼요. 왜? 지연이가 싫어해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그럼 우리가 작은 방 하나만 쓸게. 부엌도 따로 쓸게. 제발. 남편이 애원했어요. 제 남편이 아들한테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빠, 안 된다니까요. 지연이가 절대 싫대요. 그럼 지연이가 뭔데? 지연이가 이 집 주인이야? 곧 주인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명의 이전하거든요. 뭐, 지연이 명의로 바꿀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도 절약되고. 남편이 민수 멱살을 잡았어요.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아빠, 놔요. 35년이야. 35년. 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너 학원비 내느라, 너 대학 등록금 내느라 우리는 외식 한 번 안 했어. 옷 한 벌 안 사 입었어.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인데 내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처가 사업 자금으로써. 아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 인생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이 민수를 밀쳤어요. 민수가 비틀거렸어요. 여보, 그만해요. 제가 남편을 말렸어요. 민수야, 저는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줄래? 너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고맙다는 생각해 본 적 있니? 민수가 눈을 피했어요. 엄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연히 고맙죠. 고맙다면 왜 우리한테 연락 한 번 안 해? 왜 명절에도 안 와? 왜 엄마가 만든 반찬은 필요 없다고 해? 왜 엄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해? 그건 지연이. 맨날 지연이 타령이구나. 너 생각은 없어? 엄마, 전 지연이랑 평생 살 거예요. 지연이 편이 제 편이에요. 그럼 우리는 뭔데? 민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 정말 이 집 지연이 명의로 바꿀 거니?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엄마, 아빠, 죄송하지만 이제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제 가정이 우선이에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진 거구나. 우리가 너무 많이 져서. 민수는 이제 우리가 없어도 되는 거구나. 우리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구나. 알았어. 제가 말했어요. 뭐가요? 명예 이전에 지연이 명의로 바꿔. 엄마, 남편도 저를 놀란 눈으로 봤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여보, 됐어요. 우리가 졌어요. 여보, 저는 민수를 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도장 찍어줄게. 증여 동의서 가져와. 엄마, 정말이에요? 그래. 어차피 내 명이니까 네가 어떻게 하든 내 맘이잖아. 엄마가 뭐라고 할 수 없지. 감사합니다, 엄마. 민수야. 네? 다만 엄마도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명예 이전하는 날 너희 집에서 마지막으로 밥 한 끼 먹자. 너랑 지연이랑 엄마 아빠랑 넷이서. 그게 엄마 마지막 부탁이야. 민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일주일 뒤 저희는 이촌동 집으로 갔어요. 명예 이전 서류를 들고요. 지연이도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지연이가 웃으면서 맞았어요. 승자의 미소였어요. 응, 왔어.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음식들을 꺼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김치찌개, 그리고 디저트로 민수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식혜도 만들어 왔어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응, 마지막이니까. 식탁을 차리면서 저는 이 집을 둘러봤어요. 제가 35년 동안 꿈꿔왔던 이 공간이요. 여기 거실에서 남편과 차라도 마시면서 노을을 보고 싶었어요. 저 발코니에서 화분이라도 가꾸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 꿈이 됐어요. 자, 다들 앉아요. 저희 넷이 식탁에 앉았어요.
민수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아빠도 마찬가지고.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들어. 우리는 너한테 최선을 다했어. 너 잘 되라고 우리가 가진 거 다 줬어. 너 학원비, 등록금, 이 집까지. 우리가 가진 거 전부였어. 민수가 불편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놓았어요. 엄마, 그것도 말씀하시려고. 아니야. 원망하는 거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다 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줬으면 해서. 알아요, 엄마. 정말, 정말 알아? 민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오늘 너한테 집을 완전히 넘겨줄 거야. 지연이 명의로 바꾸는 거 동의할 거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엄마, 근데 그 대신 엄마는 오늘 이후로 너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엄마는 너한테 전화 안 할 거야. 문자도 안 보낼 거야.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야. 너도 우리한테 연락할 필요 없어. 우리는 오늘로 끝이야. 엄마, 그게 무슨. 민수야, 이게 엄마의 선택이야. 너는 네 선택을 했고, 엄마도 엄마 선택을 하는 거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증여 동의서야. 엄마가 도장 찍었어. 그리고 이건 포기각서야. 포기각서요. 앞으로 엄마 아빠는 너한테 절대 집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 집은 이제 완전히 내 거야. 너랑 지연이 거야. 마음대로 해. 민수가 서류를 봤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해야 돼. 엄마가 미련을 남기면 안 되거든.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랑 연락도 안 하고 살라고요? 너 원했잖아.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건 그때는 화가 나서. 화가 나든 말든 넌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엄마는 너 말대로 할 거야. 저는 일어났어요. 자, 이제 가야지. 엄마, 밥도 안 드시고 배불러. 너랑 지연이랑 먹어. 맛있게 먹고. 남편도 일어났어요. 남편은 민수를 보더니 말했어요. 민수야, 아빠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네, 아빠, 너 잘 살아라. 지연이랑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중에 네가 자식을 낳아봐라. 그럼 알게 될 거야. 부모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는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남편도 울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저렇게 끝내는 게 맞아? 맞아요. 이제 우리 인생이나 살아요. 우리 인생. 우리는 35년 동안 민수만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요. 어떻게? 반찬 가게 정리하고 우리 둘이 여행이나 다녀요.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 돈이 어디 있어? 이촌동 집이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집 생각하면서 마음 아팠던 것보다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아요. 우리 통인동 집도 팔아요. 그 돈이면 작은 오피스텔 하나 사고 남는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여보,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자식 걱정만 하면서 살아요. 이제 우리도 좀 살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처음으로 오랜만에 푹 잤어요.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물론 가슴 한구석은 아팠지만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약속했으니까요. 오늘로 끝이라고. 또 전화가 왔어요. 문자도 왔어요. 엄마, 저 민수예요. 전화 받아주세요. 저는 문자를 삭제했어요. 한 주가 지나고 민수가 직접 찾아왔어요.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약속했잖아. 이제 우리는 연락하지 않기로. 엄마, 그게 진심이었어요. 응, 진심이야. 엄마, 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엄마는 너 용서해. 근데 그렇다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왜요? 민수야, 엄마도 배웠어. 주면 줄수록 당연하게 여긴다는 걸. 엄마가 너무 많이 줘서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안 줄 거야.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엄마, 민수야, 넌 이제 어른이야. 내 힘으로 살아봐. 지연이랑 행복하게 살고, 엄마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하지만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맞아. 그리고 너는 엄마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우리 관계는 이제 이게 맞는 것 같아.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민수가 울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엄마도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많이 줘서.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저희는 통인동 집을 팔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샀고 남은 돈으로 유럽 여행을 예약했어요. 여보, 우리 프랑스 가요? 좋지. 평생 못 가본 데 다 가자. 남편이 웃었어요. 남편이 웃는 모습을 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여행 가기 전날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 지연이랑 헤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봤어요. 지연이가 진명이를 자기 앞으로 바꾸고 나서 달라졌어요. 제가 실직했을 때 지연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집도 내 거고 당신은 직장도 없는데 내가 왜 당신이랑 살아야 해?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희는 공항으로 갔어요. 처음 가는 유럽 여행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댄스 교실도 다녀볼까요? 파리에서. 댄스 교실? 네,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기로 했잖아요. 저는 남편 팔짱을 꼈어요. 남편이 웃었어요.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너를 용서해. 그리고 너를 사랑해. 하지만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내가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듯이 엄마도 너 없이 살 수 있어. 언젠가 네가 진짜로 엄마를 필요로 하는 날이 오면 그때 다시 만나자. 하지만 그때는 엄마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 엄마도 한 사람이야.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때까지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게.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여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여보. 이제 우리 차례야. 25억짜리 집을 통째로 팔아치우려던 탐욕스러운 며느리에게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고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던 그 아이에게 저는 73세의 나이로 이달간 벼루를 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 전부를 건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연, 73해를 이 땅에 살았어요. 지금은 여기 북촌의 낡은 한옥에서 혼자 지내고 있죠. 이 집이 벌써 200살이 넘었다고 하니 저보다도 훨씬 어른이네요. 마당 구석의 감나무는 저보다 나이가 많고 대청마루의 기둥은 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대요. 가을 아침이면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참 따스해요. 그 빛이 대청마루를 비추면 수십 년 제 손길이 닿아 반질반질해진 나뭇결이 은은하게 살아나죠.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침마다 서재에선 여전히 묵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글을 쓰는 학자였거든요. 평생 책을 벗삼아 살았고 이 집의 모든 물건엔 그 사람의 손때와 시간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전 이 집을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45년의 사랑이고 추억이고 또 제 남은 삶의 전부죠. 마당의 국화는 그 사람이 참 좋아하던 꽃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가을이 오면 어김없이 노란 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도록 가꾼답니다. 꽃을 돌보고 그 사람이 쓰던 벼루를 닦고 낡은 가구의 먼지를 쓸어내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자 전부예요. 조용하고 평화롭죠.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외롭기도 하지만 이 집이
이 물건들이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 같아 견딜만 했어요. 적어도 제 아들 내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진우는 착한 아이였어요. 늘 피곤에 절어 있고 말수가 적긴 해도 마음은 따뜻한 아이였죠. 아들 내외가 회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이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 사실 전 기뻤어요. 텅 비었던 집이 사람 온기로 채워지고 저녁마다 아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죠. 며느리 유진이는 참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예요. 잘 나가는 건축가라 그런지 늘 자신감이 넘치고 활기가 넘쳤죠. 하지만 유진이가 이 집을 보는 눈은 저와는 많이 달랐어요. 제게 이 집이 살아있는 추억의 공간이라면 유진이에게 이 집은 그저 리모델링이 필요한 낡고 비효율적인 건물이었나 봐요.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유진이가 제 방을 둘러보더니 그러더군요. 어머님, 이 방은 너무 어두워요. 조명도 그렇고 벽지도 그렇고 그리고 이 옛날 난방 방식은 겨울에 춥고 비효율적이에요. 그 아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로 보였나 봐요. 전 괜찮다고 평생 이렇게 살아와서 익숙하다고 했지만 유진이는 제 말을 듣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아이에게 제 삶의 방식은 그저 고쳐야 할 문제점일 뿐이었죠. 그 후로 유진이의 개선은 계속됐어요. 제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손수술을 놓아주신 베개싯을 보더니 어머님, 이런 건 이제 진드기 생겨요. 현대적인 소재로 바꾸셔야 건강에 좋아요. 라며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죠. 남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작은 찻상도 공간만 차지하고 비실용적이라며 창고 깊숙이 처박아 버렸어요. 하나하나 제 기억이 담긴 물건들이 비효율적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 갔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도 함께 잘려나가는 것 같았죠.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진우는 늘 피곤한 얼굴로 제 눈을 피했어요. 엄마, 유진이가 엄마 불편하실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인데 그냥 좀 맞춰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이 거대한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편은 아무도 없었죠. 제 추억, 제 삶의 방식은 이제 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낡은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유진이가 신이 나서 커다란 종이를 대청마루에 펼쳐놓았어요. 하얀 종이 위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한 선들이 가득했죠. 바로 집의 설계도였어요. 유진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그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부엌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어요. 요즘엔 아무도 이런 낡은 아궁이 부엌 안 써요. 위생에도 안 좋고 동선도 복잡하고요. 유진이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제가 수십 년간 수만 번의 밥을 짓고 가족을 위해 정성을 쏟아부었던 바로 그 부엌이었어요. 검댕이 묻어있고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곳, 제게는 집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죠. 이쪽을 다 허물고 완벽한 유럽식 주방으로 만들 거예요.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조리대도 대리석으로 깔고요. 훨씬 세련되고 편리할 거예요, 어머니. 유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오직 그 아이의 손가락 끝에서 무너져 내리는 제 부엌의 모습만 보였거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전 그때 알았죠.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제 삶의 방식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었고 제 기억을 지워버리려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폭풍은 제 부엌뿐만 아니라 제 남은 인생 전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답니다. 그 아이가 부엌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부터 우리 집에서는 낯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쿵쿵 쇠망치가 벽을 내리치는 소리였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당을 가로질러 제 방문 앞까지 기어들어와 제 심장을 같이 내리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며칠 동안 제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앉아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파괴의 소리를 듣고만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옛날 부엌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가마솥을 걸었던 아궁이의 온기,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명절이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송편을 빚던 어린 진우의 웃음소리까지도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부엌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를 따라 들어와서는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오늘 저녁은 또 무슨 맛있는 걸 해주시오? 묻곤 했죠. 그 부엌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온기와 사랑이 끓고 제 젊음과 기쁨이 담겨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소음과 먼지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을 가득 채웠던 소음이 멎었어요. 유진이가 환한 얼굴로 제 방문을 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부엌 공사 다 끝났어요. 한번 나와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이를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말이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곳엔 더 이상 제가 알던 부엌은 없었어요. 차가운 대리석과 번쩍이는 금속으로 뒤덮인 마치 병원 수술실처럼 하얗고 낯선 공간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아궁이가 있던 자리엔 벽돌색 타일이 붙어 있었고 가마솥 대신엔 버튼이 잔뜩 달린 네모난 전기레인지가 놓여 있었어요. 유진이는 이게 독일에서 수입한 최신 제품이라며 자랑했지만 제 눈엔 그저 복잡하고 정이 안 가는 기계 덩어리로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 낯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쌀을 씻어 솥에 앉히던 제게 버튼으로 불을 켜고 밥을 짓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죠. 제가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유진이가 답답하다는 듯 다가와 이것저것 눌러주며 한숨을 쉬더군요.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졌어요. 어머님, 옛날처럼 아궁이에서 불 떼고 하면 그 흐름도 많이 날리고 얼마나 비위생적인데요. 이제는 이렇게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하셔야죠. 그 아이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제 평생의 살림살이가 제 정성이 비위생적이고 구식이라는 말 한마디로 전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은 그곳에서 쓸모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렇게 불편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멀리 시골에 살던 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었기에 저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급하게 짐을 챙겨야 했죠. 마음이 무거웠어요. 언니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제가 없는 동안 이 집이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슬픔 속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왠지 모르게 자꾸만 집 생각이 났거든요. 남편의 위패가 모셔진 제 마지막 안식처인 이 집이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늦은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집안이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어요. 담장 너머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죠. 무슨 일이지?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문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어요. 그리고 대청마루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숨을 멈췄어요. 거실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여 와인잔을 부딪히며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죠. 저는 창문 아래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바로 그때 파티의 주인공인 듯한 유진이가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부장님. 그럼요. 집이 아주 근사해졌죠? 어머님도 엄청 좋아하세요. 아, 그 서재에 있던 낡은 제사상하고 위패요? 그거야 당연히 창고로 옮겼죠. 이런 현대적인 공간에 그런 게 어울리나요? 이제 제일 중요한 서류만 받으면 돼요. 어머님이 시골 가 계신 동안 주택 전면 개선 위임장이라고 하나 만들었거든요. 연세도 있으시니 이제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관리해드려야죠. 여기 북촌 땅값이 얼만데요. 이 집이랑 땅 전부 팔면 최소 25억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유진이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제 귀가 먹먹해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25억, 위임장, 창고로 옮겨진 제사상, 단어 하나하나가
얼음 송곳이 되어 제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었어요. 저를 속여서 제 남편의 영혼이 담긴 이 집을, 제 인생 전부를 팔아치우려는 무서운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가 겪은 모든 서름과 무시가 이 거대한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그동안 저를 짓눌렀던 슬픔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엔 텅 빈 공허함과 얼음장 같은 분노만이 남았어요. 저는 조용히 돌아섰어요. 쿵, 쿵.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그건 더 이상 슬픔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소리였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배신감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고 집안의 모든 공간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아들 진우와 며느리 유진이는 제 눈치를 살피는 듯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미안함이 아닌 초조함이 어려 있었. 어머니가 언제쯤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줄까 하고 기다리는 거겠죠. 그들을 마주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결국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직 망가뜨리지 않은 유일한 곳, 제 기억이 고스란히 쌓여있는 뒤뜰의 낡은 창고로요.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흙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켜주더군요. 창고 구석에는 제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장만해 주신 낡은 오동나무 괴가 놓여 있었어요. 유진이의 눈에는 그저 버려야 할 고물이었겠지만 제게는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이 담겨 있는 소중한 물건이었죠. 저는 홀린 듯이 괴 앞으로 다가가 굳어있던 자물쇠를 열었어요. 맨 위에는 곱게 싼 보자기 하나가 있었죠.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제 손에 익숙한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상아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가위, 손가락 마디마디에 꼭 맞떠는 골무 세트,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운 빛깔을 간직한 채 돌돌 말려있는 명주와 모시필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한 신문 조각들과 묵직한 노쇠 메달 하나가 들어있었죠. 전국 공예대전 대상, 젊은 명인 소연의 탄생. 신문 기사의 제목이 흐릿한 눈 사이로 아른거렸어요. 순간 창고의 퀴퀴한 냄새는 사라지고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수십 년 전의 그날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눈앞에 환한 조명과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가 펼쳐졌죠.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시상대에 올랐을 때의 그 벅참, 제 손에 들려있던 묵직한 메달의 무게, 그리고 객석에서 저를 보며 눈물 짓던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얼굴,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는 김수연이 아니라 작가 소연으로 불렸었죠. 한 기자는 제 작품을 보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이라고 평하기도 했어요. 제 손끝에서 태어나는 것들은 그저 예쁜 장신구가 아니었거든요. 옛것의 지혜를 존중하되 현대를 살아가는 이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 그게 제 작업의 전부였어요. 그러다 그 사람을 만났죠. 제 남편. 그는 제 작품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이야기에 매료되었어요. 그는 제게 명예나 성공을 안겨주진 못했지만 제 영혼을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작가 소연의 이름을 내려놓고 그의 아내이자 진우의 어머니인 김수연으로 사는 삶을 선택했어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제게는 그 어떤 상보다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배신의 아픔에 떨고 있는 저는 누구일까요? 진우의 어머니, 이 집의 늙은 안주인? 아니요. 그들은 저를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하며 버리려 하고 있잖아요. 그때였어요. 제 가치가 이 집이나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제 가치는 바로 이 괴짝 안에 제 손끝에 남아있다는 것을요.
저는 상자 안을 다시 뒤적였어요. 낡은 서류들 밑에서 희미하게 바랜 명함 한 장을 찾아냈죠. 민지. 박물관에서 일하던 제 오랜 친구였어요. 지금은 아마 큰 박물관의 관장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눌러본 적 없는 번호였지만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죠. 제가 제 이름을 말하자 수화기 너머의 친구는 비명을 질렀어요. 세상에, 소연이 너 맞니? 정말 너야? 우리는 한참을 울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친구가 말했어요. 소연아, 마침 잘 됐다. 우리 박물관에서 곧 큰 기획전이 열려. 전통공예 현대적 거장들이라는 주제로 네가 꼭 필요해. 아니, 내 자리는 처음부터 비워져 있었어. 전화기를 내려놓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어요. 절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래요. 저는 이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조용히 사라져 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들이 탐욕과 거짓을 무기로 삼았다면 저는 제 평생의 자산인 제 예술과 재능으로 맞설 거예요. 그날부터 창고는 저의 비밀스러운 작업실이 되었어요. 구석을 깨끗이 치우고 작은 상을 펴고 낡았지만 여전히 예리한 도구들을 정렬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굳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지만 매일 밤낮으로 바늘을 잡고 비단을 만지자 잊혔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났어요. 제 손끝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한 땀 한 땀 술을 놓을 때마다 제 안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헝클어졌던 마음이 고운 비단실처럼 차분하게 정돈되었죠. 저는 더 이상 진우의 무기력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버려지기를 기다리는 희생자도 아니었고요. 저는 제 이름을, 제 인생을 되찾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소연. 이제 세상은 곧 작가 소연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이후 창고는 저만의 작은 왕국이 되었어요. 해가 뜨기 전 눈을 떠서 달이 중천에 걸릴 때까지 저는 그곳에서 살았죠. 흙먼지 쌓인 바닥을 쓸고 닦아 작업 공간을 만들고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해 밤새도록 바늘을 놀렸어요. 제 손은 지난 수십 년의 공백을 기억이나 하는 듯 조금씩 예전의 감각을 되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예전에 만들었던 작품들을 다시 만들어보며 손을 풀었어요. 하지만 곧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손풀기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건 싸움이었고 제 작품은 그 싸움에 쓰일 무기이자 방패였으니까요. 저는 제 고통과 분노, 그리고 새로이 피어나는 희망을 한 땀 한 땀 실에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깨진 조각들이 모여 더 단단한 형태를 이루는 조각보를 만들기도 하고 메마른 겨울나무 가지 끝에 작은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수놓기도 했어요. 제 작품들은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제 삶의 이야기가 짓밟였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한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었죠. 매일 밤 작품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제 마음속 응어리도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제 친구인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젊고 유능한 PR 전문가라며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죠. 자신을 혜진이라고 소개한 그 젊은 친구는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는 그저 제 작품을 전시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혜진 씨는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잊혔던 전통공예의 거장이 수십 년 만에 돌아온다는 극적인 서사를 만들어야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그 친구의 날카로운 전략에 저는 점차 신뢰를 느끼게 되었어요. 혜진 씨의 도움을 받아 저는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진주의 비단 장수에게, 한산의 모시 장인에게, 그리고 저와 함께
젊은 시절을 보냈던 다른 공예가들에게요. 그들은 제 이름을 듣고는 하나같이 놀라워하며 반가워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작가 소연이라는 제 이름이 아직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죠. 제 주변으로 보이지 않는 끈끈한 연대가 다시 형성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창고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동안 아들 내외는 저를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어요. 제가 창고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말수가 줄어들자 그들은 제가 드디어 이상해졌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창고 문틈으로 유진이가 진우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봐, 저렇게 하루 종일 창고에만 틀어박혀 계시잖아. 우리가 관리해드리는 게 맞다니까.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시겠어. 또 한 번은 진우가 제 방에 들어와서는 안락한 노후를 위한 실버타운이라고 적힌 안내 책자를 슬며시 제 앞에 밀어놓더군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저는 그저 묵묵히 고개만 끄덕여 주었어요. 그들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오히려 차가운 평온함을 느꼈어요. 그래요. 그렇게 믿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항복하는 게 아니라 칼날을 갈고 있는 중이라는 걸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 아슬아슬한 상황이 오히려 제 집중력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창고 안 제 손으로 만든 마지막 작품이 완성되었어요. 저는 완성된 작품들을 쭉 늘어놓고 바라보았어요. 슬픔, 분노, 인내, 희망, 제 인생의 모든 감정이 그 안에 담겨 빛나고 있었죠. 그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었어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저 자신이었어요. 작은 손거울을 들어 제 얼굴을 비춰보았어요.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던 무기력한 늙은이가 없었어요.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허리는 꼿꼿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걸려 있었어요. 그래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무대는 차려졌고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시 설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답니다. 드디어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어요. 제 평생의 희비가 담긴 작품들이 갤러리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조용히 숨쉬고 있었죠. 저는 단정하게 지어 입은 한복을 입고 갤러리 한편에 서서 사람들을 맞았어요. 개장 시간이 되자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제 작품 앞에 멈춰서서 감탄하는 사람들,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 그리고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누군가는 제 작품을 한국 공예의 살아있는 혼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장 현대적인 전통이라고 평했어요. 수십 년간 잊혔던 제 이름, 작가 소연 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다시 생명을 얻고 있었죠. 저는 그저 담담한 미소로 그 모든 찬사를 받아들였어요. 바로 그 시각, 아마 유진이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어느 대기업의 회의실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는 분명 자신의 모든 재능과 야망을 쏟아부은 가람 부티크 호텔의 설계도를 펼쳐놓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하고 있었겠죠. 그 아이의 디자인은 분명 흠잡을 데 없이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이야기가 없었을 테죠. 시간의 깊이도 사람의 온기도 없는 그저 차갑고 아름다운 껍데기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프로젝트의 주인인 가람그룹의 회장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테고요. 전시회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중년 신사가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휙휙 둘러보는 법이 없었죠. 제 작품 하나하나 앞에 아주 오랫동안 서서 마치 작품과 대화를 나누는 듯 깊은 눈으로 들여다보았어요. 그가 바로 가람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알았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자신이 몇 달 동안 찾아 헤매던 영혼을 바로 이곳에서 찾았다면서요. 며칠 후 저는 가람그룹 회장 비서실로부터 정식으로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쪽빛 모시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제 기품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옷이었죠. 약속 장소인 가람그룹 본사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한 덕분에 회장 바로 옆 상석의 안내를 받았어요.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유진이었죠. 그 아이는 자신의 경력에 정점을 찍을 계약을 눈앞에 둔 사람답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설계도가 든 포트폴리오를 들고 입가에는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를 띤 채로요. 회의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서던 유진이의 시선이 마침내 제게 닿았어요. 그 순간 저는 봤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들을요. 완벽했던 미소가 어색하게 굳어지고 당당하던 눈빛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혼란, 불신, 그리고 인해 경악으로 변해가는 그 얼굴. 자신이 고리타분하고 쓸모없다며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왜 이 중요한 자리에, 그것도 회장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기도 전에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모두에게 소개했죠. 이분은 이번 가람호텔 프로젝트의 예술 총감독을 맡아주실 소연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회의실 전체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유진이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유진 건축가의 디자인은 현대적이지만 우리 호텔이 추구하는 철학의 깊이를 담아내기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모든 디자인은 소연 선생님의 예술 철학과 비전에 맞춰 전면 수정해야 할 겁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그 아이가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겼던 재능과 경력이 그 아이가 그토록 경멸했던 제 앞에서 여지없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자신의 운명이 이제 온전히 제 손에 달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아이는 받아들여야만 했죠. 180도, 아니 그 이상으로 모든 권력 관계가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저는 유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어요. 그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두 눈은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었죠. 회의에 배석했던 아들 진우의 얼굴 역시 하얗게 질려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들이 내버리려 했던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를요.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승자의 미소도 동정의 눈빛도 보내지 않았죠. 한마디의 질책도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저의 존엄과 가치는 증명되고 있었으니까요. 그 어떤 통쾌한 복수의 말보다도 저의 고요한 침묵이 그들에게는 가장 아픈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들 앞에서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저의 무너졌던 체면을 다시 일으켜 세웠답니다. 그 폭풍 같던 회의가 끝난 후 우리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들 내외는 제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고 집안의 모든 공기가 납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며칠이 지나 진우와 유진이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과는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유진이는 자신의 경력이 망가질까 두려워 사과했고 진우는 이 모든 상황이 불편해서 사과했어요. 그들의 말 속에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보다는 들켜버린 계획에 대한 변명과 상황을 수습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죠. 저는 그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더 이상 화가 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들의 얕은 진심이 안쓰러울 뿐이었죠. 용서도 질책도 하지 않는 제 침묵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벌이었을 거예요. 얼마 후 저는 가람그룹 회장의 연락을 받고 다시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장은 당연히 제가 유진이를 해고하고 다른 건축가와 일하기를 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듯했어요. 그는 제게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유진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죠.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그들은 아마 제가 통쾌한 복수를 하리라 기대했겠죠. 하지만 제가 원한 것은 그런 시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진 건축가가 이 프로젝트에 남는 것이 제 조건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어요. 유진이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죠.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2달간 유진 씨는 건축가가 아닙니다. 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계도를 그리기 전에 먼저 벼루에 먹을 가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겁니다. 한 장의 비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오는지, 한 땀의 자수 안에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 몸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제 집 대청마루의 나뭇결에 담긴 시간의 의미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유진 씨는 단 한 줄의 선도 그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패, 지혜의 선택이었어요. 그 아이의 경력을 파괴하는 대신 그 아이의 영혼을 다시 가르치는 것. 저를 내쫓으려 했던 바로 그 집에서 그 아이가 경멸했던 전통의 가치를 무릎 꿇고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복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와 유진이의 기묘한 사제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 유진이는 불만과 저항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키보드와 마우스에만 익숙했던 그 아이의 하얀 손이 흙을 만지고 쪽물에 물들어가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때로는 엄격하게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변화의 순간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왔어요. 제가 손수 지은 쪽빛으로 곱게 물든 못이 조각을 햇살에 말리던 날이었어요. 바람에 나부끼는 그 영롱한 빛깔을 멍하니 바라보던 유진이가 나지막이 묻더군요. 어머님, 이 색은 어떻게 이런 색이 나오나요?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가식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감탄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었죠. 그건 하늘과 바람과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란다. 그날 이후 유진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의 눈에 더 이상 오만함 대신 알에 대한 갈망이 깃들기 시작했죠. 아들 진우도 변했어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죠. 주말이면 조용히 다가와 제가 시키지도 않은 꾸준히를 돕고 저와 유진이가 나누는 이야기를 묵묵히 듣곤 했어요. 아들은 부서진 다리를 다시 놓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이제 더 이상 팔릴 위험에 처하지 않아요. 그 집은 이제 온전히 저의 것이 되었고 무너졌던 가족의 질서가 바로 세워진 저의 왕국이 되었죠. 물론 우리 가족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 흔적은 아마 평생 갈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이야기의 마지막, 저는 마루에 앉아 유진이와 함께 새로운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아이의 현대적인 감각과 제가 가르쳐준 전통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정말 멋진 그림이었죠. 저는 집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존중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새로운 가족을 아주 천천히 다시 지어나가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한때는 잊혀졌던 한 여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체면이 무엇인지 묻는다. 체면은 값비싼 옷이나 현대적인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고 지켜낼 때 비로소 빛나는 내면의 품격이다. 전통은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흐르는 지혜의 강물과 같다. 김수연 여사의 가장 우아한 복수는 파괴가 아닌 가르침이었고 배척이 아닌 포용이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기술이 아닌 정신을, 디자인이 아닌 철학을 전수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세대에게 전한다. 진정한 효도는 물질적 봉양이 아닌 정서적 존중이며 가장 견고한 집은 시멘트가 아닌 가족 간의 이해와 사랑으로 지어진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큰 울림을 준다. 김수연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어디서 오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건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게 아니라 짓밟힌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더군요.
그녀는 복수를 위해 칼을 가는 대신 잊었던 자신의 손끝에서 예수를 피워냈죠.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파괴가 아닌 가르침이 될 수 있었어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힘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을 택한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복수이자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아닐까요?